자, 34페이지에 나오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약, 취소, 추인, 해제, 면제 단계 등등등 뭔가 의사표시를 해요. 의사표시한 표의자. 이 사람이 한 이 의사표시가 얘한테 도달되어지는 과정을 4단계 정도로 나눠보면은 일단 의사표시를 작성하겠죠. 취소를 예를 들어볼까요? 취소. 취소는 예컨대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갑하고 을하고 뭔가 계약을 했는데 요 을이 저 갑을 사기쳤어요. 이제 사기를 알아차리고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적고 있어요. 작성. 그 다음에 붙였어요. 발송. 상대방이 도달했어요. 받았어요. 열어서 읽어봤어요. 요지, 요해. 읽었다는 거예요. 요지. 이쑤시개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취소 의사표시가 얘한테 전달되어지는데 어느 타이밍에 취소 효과가 생기느냐? 어느냐면 도달입니다. 도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도달. 도달이 뭐냐? 도달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요지 전 단계네.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이 내 의사표시를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을 알았을 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도달이 뭐냐면은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안 게 아니고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효과가 생깁니다. 그 통지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 또는 통지 내용을 읽어서 알았을 것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현실적 수령은 손에 거머쥔 거지. 편지를. 아니면 여기는 내용을 뜯어서 읽어봤지. 거기까지 필요치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돼서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 집에 대문에 우편물 수신함에 편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한 이후에 오면 읽어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잖아요. 그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그러니까 얘는 뭐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왔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받았어요. 아빠 오면 줘라고 집배원이 주고 갔어요. 그러면 퇴근해서 오면 아빠 뭐 왔어요라고 줄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때도 도달이 된 거예요. 효과가 생겨요. 이런 사건도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직접 배달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홍길동 씨죠. 등기 우편 왔습니다라고 집배원이 이렇게 주니까 안 받고 싶었나 봐요. 거기 뭐가 적혀 있는지 대충 짐작이 돼서 안 받아요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었을 때, 그러니까 이 문 사이로 집배원 손이 이렇게 쓱 들어왔을 때 받으세요. 그때 그걸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었지. 그러니까 이미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어버린 거야. 물론 우편물의 배달은 실패되었어요. 상대방이 수취인이 수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배달은 못하고 돌아갔지. 근데 우편법에서 말하는 우편물 배달과 민법상의 의사표시 도달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편법상의 배달은 국가가 우체 사무를 완수했는지 기준점이고요. 민법상의 도달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기준점이에요. 따라서 우편물이 배달은 실패되었어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도달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이렇게 부당하게 수취 거절하면. 실제 이 사건은 해제 의사표시였거든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등기 우편 속에 해제한다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해서 안 받아버렸어요. 그냥. 안 받아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어버린다.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표시자. 이거 3글자로 하면은 표의자라고 해요. 요즘은 바꿔가지고 의사표시자라고 하는데 더 촌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표의자가 더 세련된 느낌인데. 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력자가 되어버리는 사정의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발송 후에.
근데 그거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 갑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내고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보낸 우편물은 상대방에게 배송이 되겠죠? 상대방이 읽으신 상태에 놓이면 도달되면 취소 효과가 생기는 거야. 표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제한능력자라 하면 3종이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가 되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보낼 때까지는 성년자였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를 거꾸로 먹었어? 그 있을 수 없고요. 두 가지죠.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보낼 때까지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었는데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법원 선고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 심판을 받아버린 거지.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못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발송하기 전까지는 미피피가 아니었거든요.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의사표시는 취소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한 사건이 있거든요. 청약을 하고 청약이 막 가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해버린 사건이야. 그래도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청약은 효력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청약자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승낙을 할까? 포괄승계. 이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청약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갑다시 상속인에게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가면 원칙,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인과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 얘기인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그 순간 수령하는 순간 제한능력자인 거예요. 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인데 미피피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제한능력자들은 혼자서 단독으로는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단독으로 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받는 건 어떠냐 이거죠. 받는 거. 받는 것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일 때는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대항이란 말 때문에. 자, 이 법조문에 나오는 대항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뭔 소리냐? 자,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근데 의사표시를 받은 을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인 거야. 18세 미성년자. 18세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한테 사기를 당했나 봐요. 사기를 알아차리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그거를 제한능력자가 받았다.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자, 표의자는 야, 너 아저씨가 보낸 취소 의사표시 받았지? 편지 받았지? 너하고 계약 취소된 거야? 라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장할 수 없어요. 취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제대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표의자가 주장 못한다는 거지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해 주는 건 됩니다. 아저씨가 보낸 취소 의사표시 잘 받았습니다. 네, 취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능한데 누가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누가? 표의자. 표의자 측에서 주장을 못한다는 거지. 주장을 못해요. 근데 얘가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를 도와주는 법정 대리인이 옆에 곁에 있거든요. 미피피,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면 후견인을 둡니다. 법원이. 법정 대리인이 곁에 있는데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앞에 말을 뒤집으면 되죠?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한테 의사표시가 왔어요. 취소 의사표시가 와도 얘는 취소가 되었다는 주장을 못하지. 근데 얘의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 내 아들이 계약을 했고 사기를 쳤고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취소해서 내 아들한테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된 거야. 알게 된 순간부터는 갑은 너하고 계약은 취소된 거야. 네 아빠도 다 봤어. 내가 보낸 편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기를 한번 그림이법 책을 보겠습니다. 34페이지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고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도달주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유증 같은 경우. 도달에 의해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안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거나 그 통지 내용을 읽어서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아직 안 읽어봤어도 알 수 있는 상태,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도달의 예를 보시면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니까 도달된 겁니다. 가족에게 교부되었을 때도 도달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합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면 도달이 된 겁니다. 수취를 거부한 그 순간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의 효과, 발송 후의 사정 변경. 의사표시한 자가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력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의사표시한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거나 표의자가 제한력 선고를 받았다, BPP가 되었다, 미는 빼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수령 능력, 의사표시를 받는 능력, 받은 사람이 제한력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뭘 못한다고요? 대항은요. 대항이 뭐라고요? 주장. 도달 사실,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돼요. 표의자가 주장 못한다는 건데 또 표의자도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있으니 누가 알게 되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순간 이후부터는 표의자 측에서도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뭐가 클릭에 미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 미리 좀 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걸까요? 여기까지. 의사 표시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당목의. 그 다음에는 법률행위 대리. 계약을 누가 대신해주는 대리제도를 봐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넘기고 그럼 무효와 취소인데 무효와 취소 여기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대리하고 조건기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리는 건너뛰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르이 올랐거든요. 지금 계속 무효 취소 그러고 있으니까 무효 취소를 지금 조금 감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44페이지예요. 그림 44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어떤 법률행위,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말과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인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유효이든지 무효이든지 이 둘 중밖에 없는 두 개밖에 없는데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효한 계약을 무효로 바꿔버리는 행동을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한번 항목을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두 개의 법률행위를 등장시켜서 법률행위죠. 매매 대표적인 법률행위인데 이쪽은 무효로 만들고요. 이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무효 우리가 배운 가장매매 딱 넣으면 아시겠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값과 을이 작아서 허위로 매매한 거야. 가장매매는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무효. 잘 기억 안 하시죠? 네, 하지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아버지, 부모님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한 거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저건 무효인 계약이고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먼저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무효인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무효야 라고 주장하여 무효로 만들 거야 이런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계약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냥 당연히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아무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성립도 하고 효력도 생겼어요. 계약이 효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얘 거예요. 얘 거. 이건 무효 등기고. 근데 이쪽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 등기도 유효해서 지금 얘 거예요. 이 집은요. 그런데 이 계약을 갑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취소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둘로 나눠서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다른 거지. 사유. 어떨 때는 무효가 되고 어떨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어느 쪽을 외우는 게 낫다 그랬죠. 전략상. 취소. 몇 가지인데 취소가. 3가지. 어떻게? 제, 착, 하. 제가 뭐예요? 제가.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제한 능력자였더라. 미PP였더라. 또는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없어요. 목적은 전부 다 무효로 가고 의사표시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더라. 아니면 의사표시에 뭐를 당했다? 사기나 강박. 이걸 하라고 읽죠. 제착하. 나머지 뭐 의사 능력이 없었다. 만취 상태였다.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다.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비진이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통정했다. 전부 다 무효. 강행법 법규를 위반했다. 목적이 확정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무효. 여집합으로 보면 되죠. 이쪽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착하 이렇게요. 3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 자꾸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당연히는 얘랑 비교하는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나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얘는 그냥 무효. 그 자체로 무효라는 거야. 무효.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지 이건요. 또 유효로 만들 수도 있어. 추인해가지고 취소권 포기해가지고. 다르죠. 그 다음에 무효는 이게 계약이 무효면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된 법률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아까 계속 보셨던 거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해놓은 일정한 취소권자들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이렇습니다. 자, 무효부터 먼저 볼게요. 이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면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A도 대의소송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효로 인정되는데 자기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한 없이 누구든지. 일단 갑은 을에게 야 그거 우리 가짜 매매잖아. 이 계약 무효고 등기 무효야. 내 집 돌려줘. 라고 이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갑은요. 있고. 그 다음에 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이 이래가지고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몇 년을 이루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뭔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을은 다시 갑을 찾아가서 갑아 나 더 이상 불안해서 이거 못하겠다. 이 집 못하겠다. 이거 네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 등기 말소해가. 이거 계약 무효야. 말소해가. 가져가.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안 가져가면 등기 청구권의 반대 개념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 해서 등기를 강제로 가져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얘도 주장할 수 있고 A도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 이놈들이 한 매매는 가짜예요. 이거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A도 있죠.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무효는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개나 소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지나가는 행인 B가 지나가다가 가장매매네 소송 걸어가지고 무효다. 이건 안 되고요. 그게 무효로 인정되는데 자기가 뭔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력자, 착오에 빠져서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제착하. 이건 취소 사유하고 일치하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리인, 그들의 승계인, 많이 제착하 대승 5명. 얘들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넣어보면 18세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매매했어요. 미성년자도 스스로 자기가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한력자도 취소권자거든. 법정 대리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해놓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못해요. 상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상대방도 야, 너 미성년자였냐? 너 근데 생긴 게 왜 그러냐? 약을 잘못 먹었냐? 라고 하면서 상대방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상대방은 취소 못하고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요. 취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답답해서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답을 해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정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권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계약이 무효면 언제까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는 해병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무효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이게 무효거든요. 50년이 지나서도 50년 전에 무효인 사유가 있었다면 50년 지나서도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거기 시간 제한은 없어요. 없습니다. 반면에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46조에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요 두 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취소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취소를 할 수 있는 계약은 이 계약관계, 법률관계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 집이죠? 미성년자가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그림 속에 을의 집이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순간, 갑이나 A가 취소를 하는 순간 계약은 처음으로 무효가 되고 등기도 처음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돌아갑니다. 얘 집이 아닌 거예요. 집을 비워주고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거기에 물어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를 하는 사람, 취소권자 측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법적 지위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이 기간을 짧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만년 취소할 수 있으면 곤란한데 18세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게 58세가 된 거죠. 이분은 그때도 한 40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요, 갑이. 을을 찾아와서 어르신, 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눈도 침침하고 이제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뉘신지 이러니까 저요, 어르신하고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이 매매를 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18세 고등학생 미성년자 시절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멍이 지금도 안 빠져가지고 지금 제 전박입니다. 제 별명이. 그러면서 막 제가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제 결심했습니다. 취소하랍니다. 이렇게 40년에 찾아와가지고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시간 제한, 타임아웃이 걸리는 거죠. 나중에 배우십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3년, 10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무효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천년 만년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이 되냐 안 되냐도 차이가 있어요. 추인. 먼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 계속 배웠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거를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에 팔아놨어요. 아버지는 취소를 해야 되겠죠. 애도 취소시켜버리고 1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아놨어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1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았다니까? 안 해야 되죠. 그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추인. 추인해서 취소의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고 유로 확정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취소권을 포기해서 유로 확정시킬 수 있어요. 추인이 가능한 거지. 근데 자, 이거 139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 안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유효로 확정시키는 건 된다, 가능하다. 하지만 무효인 계약을 추인을 해서 내가 효력 인정할게라고 추후에 인정해서 이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살려놓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다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다른 의미로 뭔가를 해석을 해주는 거 있는데 그건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어쨌든 쭉 들어보시니까 무효와 취소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뭔가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겹칠 수 있어요.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모님 동의 없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으면 취소 사유.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의사 능력 상실한 상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만취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했다는 것은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 만취 상태였다는 건 무슨 사유죠? 무효. 이렇게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으면 이 계약은 과연 무효인 계약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중 어느 한 요건을 증명을 해서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저 계약할 때 만취 상태였어요. 그거를 증명할 자신이 있으면 그걸 증명해서 무효로 주장해도 좋고 판사님 저 민증 보세요. 저 지금 18이에요. 저 계약 취소할래요. 부모 동의 없었거든요. 취소를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요건을 증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까? 무효 쪽이 아니면 취소 쪽이? 취소 쪽이.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만취 상태 증명할 필요 없는 거죠. 취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인법 4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44로 한번 가볼게요. 대리 파트는 쭉 건너뛰는 거예요. 44로 가보시면은 이거 쭉 보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여기까지 해서 자 무효 여기서 무효 나오는데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은 한 겁니다. 성립은 된 거 아시겠죠? 성립은 했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공시 계약이 무효면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일반 무효는 그래요. 하지만 독특한 무효를 하나 배웠네.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됐을 때? 사회질서의 법령이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 똑같은데 한 번 줘버리면 끝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 뭐라고 하더라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 그쵸? 근데 상대방 받은 사람만 불법성이 있어요. 준 사람은 불법성이 없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때는요. 있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무효의 종류에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무효의 종류예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이것만 볼게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여기를 PPT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법률 용어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 1교시에 1교시 우리 제 첫날 2교시인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중에서 발생에 절대적 발생이 있고 상대적 발생이 있었거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소멸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었습니다. 자, 법률 용어가요. 절대적이란 말, 상대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 이게 뭐예요? 절대예요, 상대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하다. 절대적. 너하고 나 사이만 그런 거다.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예,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 무효는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라 병정무기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때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상대적 무효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예요. 무효 맞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게 법이 막아버렸어. 지들끼리만 무효지. 특히 이제 이걸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할 때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입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 이게 절대적 무효인지 상대적 무효인지 표가 나거든. 이거는 표가 확실하게 나요. 자, 104조는 안 배웠는데요. 103조는 살짝 들었지. 103조가 뭐더라? 아까 전에 반사회 질서 법령이. 그 104조가 바로 다음 조문인데 불공정한 법령이에요.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령이. 그러니까 폭리 행위를 말하거든요. 한 사람이 되게 궁박, 경솔, 무경험해서 8천만 원짜리 자기 집인데 1,000만 원 받고 판 사건이 있었어요. 어리숙해가지고 8분의 1 가격으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불공정. 불공정하면 법령에는 무효 처리되는 게 있거든. 무효로 한다? 끝. 아무런 말이 없죠? 저런 건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저거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통정의 표시 오늘 우리 한 거네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얘도 절대적 무효일 건데 바로 2항이 튀어나옵니다. 2항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으실까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런 말이 달려있으면 상대적 무효예요. 저거 있으면. 뭔지 해석을 해볼까요? 전항이 뭐예요? 전항이. 여기 2항에서 전항은요? 1항 말하죠. 1항은 허위표시니까 무효지. 자기들끼리는 언제나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해석할 수 있겠죠? 선의 제3자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제3자, 모른 제3자. 모른 제3자. 제3자는 누굴까요? 제3자는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했으면 얘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은 당사자. 당사자. 갑과 을이 아닌 자가 뭐예요? 제3자. 병, 정, 무기 이런 애들이지. 근데 얘가 그들이 한 계약이 허위 표시인 줄 알았다 몰랐다 제3자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 대항이 뭔데?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와서 야 우리가 한 계약 무효거든 이런 주장은 안 통해요. 법정에서도 안 받아줘요 저걸요. 이렇게 확 막아버렸지 그냥.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못하도록. 그러면 지들끼리는 분명히 무효인 계약도 선의의 제3자하고의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니 마치 유효인 것처럼 취급이 되지. 이렇게 이런 걸 달려있는 무효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매, 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 무효로 만들고 하나는 상대적 무효로 만들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이에요.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그냥 불공정하면 무효라고 하고 일단. 무슨 무효예요? 불공정한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 이쪽은요. 이쪽은 계속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제 좀 약간 익숙해지셨나? 이거 뭐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무슨 매매한 거야? 이거 무효지. 108조 1항에서. 근데 이 무효는 지들끼리는 무효인데 다시 한번 읽으세요.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 못해요. 무슨 무효야? 저거는요. 절대적 무효. 이거는 상대적 무효. 근데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제3자가 나타나야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무효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는 차이가 없어요. 이 계약 지금 무효거든. 이 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둘 다 소유자 아니야.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무효인데, 계약 무효인데.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났어요.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이런 걸 모른다면, 이 사정을 모른다면 이 집에 살고 있고 등기도 돼 있으니까 소유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맞나? 실제 진실을 가볼까요? 진실은 계약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얘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자, 매매계약하고 등기했다고 무조건 소유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효력이 있을 때 등기도 효력이 있는 거야. 계약서도 있고 등기도 넘어왔지만 다 꽝이라니까 저거는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누가 소유자다는 거야? 갑이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선의의 제3자 눈에 보이지 않지.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바로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얘 눈에는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이해되시나 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나 없나 현실에서는요. 있죠. 알면 안 살 건데 모르고 사가지고 등기를 넘겨받는 거 이렇게 넘겨받았어요. 얘가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때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찾아와서 당신 을하고 계약하셨죠. 근데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을한테 팔았는데 우리가 한 계약이 무효거든요. 이 주장을 이 선의의 제3자에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근데 불공정한 매매 무효는 어떤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뜻이 뭔데요?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있다. 주장 yes. 할 수 있다. 주장해볼게 지금부터요. 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댁은 을한테 사셨죠. 그 매수하고 돈 주고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매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원치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매매는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이 뭐예요? 얘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여기 소유권이 있고 여기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등기부일 뿐이에요. 컴퓨터 화면일 뿐이야. 소유권은 없었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등기는 믿어도 등기 자체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믿었다고 보되진 않거든. 따라서 이 갑은 댁은 헛다리 짚으셨어. 소유자한테 산 게 아니고 내 거야 이 집은. 당신은 등기를 믿었겠지만 따라서 내 거니까 당신은 소유권 취득 못한 거야. 등기 말소해. 집 돌려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서 결국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등기했어도. 자, 절대적 무효. 뒤에 나타나는 선의의 제3자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소유자가 된다,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어려우신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셨거든. 아파트 등기 명인하고 계약해가지고 여러분이 소유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전 계약이 어떤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꽝이다. 이걸 딱 들으면 어휴, 모르는 게 악이네. 아는 게 병이네. 이걸 몰랐을 땐 등기 믿고 샀을 때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등기를 무슨 뭐처럼 믿어가지고 완전 등기를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등기부는 컴퓨터 화면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 등기가 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을 뿐이지 현실에서.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쪽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정했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셨지만 이거 무효예요. 무효. 계약 무효, 등기 무효. 얘도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가 등기가 돼 있으면 기하로 이걸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얘 또 선의의 제3자야.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얘가 소유자처럼 보였겠지. 자, 이럴 때 다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등기까지 넘어왔는데 갑이 자기 매수인의 매수인을 제3자를 찾아와서 이 계약 무효였거든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를 막아놨다니까요. 그냥 방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없어요. No. 못해요. 이 주장은 법정에서 갑이 병에게 소송 걸어서 판사님 내가 을한테 판 매매가 가짜 매매여서 무효였거든요.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얘가 선의의 제3자라면 판사는 이 조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안 받아줍니다. 그냥.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증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무효 주장을 못하니 이게 자기들끼리는 무효인데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니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못 부르니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요. 무효라고 주장 못하니 선의의 병에 대한 관계에서 마치 이 계약이 뭐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유효처럼. 그럼 얘는 소유자인 걸로 소유자가 아닌 걸로. 소유자인 걸로 취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승계취득 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소리이죠. 이해되시나? 대충 결론이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100%는 없는데 절대적 무효 뒤에 나타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고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 뒤에 나타나는 선의의 제3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공식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감각을 지금 익히고 있어요. 자,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절대적 무효가 마음에 드세요? 상대적 무효가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예. 네. 근데 이게 내가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제3자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요? 상대적 무효. 나를 보호해주는. 내가 이 집을 찾아와야 되는 진정한 권리자 입장이라면, 최초 매도인 입장이라면 절대적 무효가 마음에 들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걔가 선이든 말든 무주장을 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입장 차이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원칙이냐? 이쪽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다 절대적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가 되려면 이렇게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고 있는 게 4가지밖에 없거든. 이렇게요. 비, 허, 착, 사강. 이건 뭐 한꺼번에 하자로 읽으면 되니까 107, 108, 109, 110 오늘 봤던 거야. 여기 조문들을 보시면 107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2항에 취소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110조 3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런 말이 달려있는 게 1118개 조문 중에 저 4군데에 몰려있고 끝이에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가 이 4가지라는 거죠. 우리 민법상.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라는 겁니다. 취소도 한번 볼까요? 취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취소도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가 있거든. 똑같이. 자, 둘 다 취소 사유 만들 건데 요거는 자, 취소 사유는 총 3가지라 그랬죠. 제, 착, 하. 제한 응자가 있어요. 얘는 미성년자가 팔았어. 아버지 동의 없이. 얘는 착오에 빠져서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 제, 착, 하 3가지 매매 계약은 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지. 됐나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유효한 거야. 일단 얘는 소유자 이다 아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이죠? 얘가 팔면 소유자가 판 거예요. 뭐 선이고 악이고 할 거 없이 얘는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된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갑이 드디어 칼을 빼들어요. 제한력을 이유로 이 첫 번째 계약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취소를 한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이제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되었음을 여기 와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지. 제3자한테 와서. 당신은 을한테 사셨죠. 근데 내가 을한테 판 사람인데 내가 이걸 취소해서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거든요. 이 등기가 무효등이니까 대건 또 헛다리 짚으신 거야. 그 집 내 집이야 돌려줘요. 라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라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라면 여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 못하는 건데, 제한력을 가보면은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제한력을 이유로 취소한 효과는요. 절대적이에요. 결국은 이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는 순간,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는 순간 두 번째 제3자도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얘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제한력자, 미성년자를 민법에 제가 왕이라고 한번 왕관 씌운 거 있었죠. 첫 주차에. 제한력자는 극단적으로 뽑았습니다. 자, 제한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 중에 어느 쪽을 더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제한력자. 거래 안전과 제한력자 보호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 거죠? 민법이 제한력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순간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뒷부분이. 선의의 제3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제한력자를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쪽을 보세요.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착오에 빠져서 사기강박당해서 매매했어요. 일단 계약 유효. 얘 소유권 취득했어요. 얘가 팔았어요. 다시 집 넘어가서 얘가 소유자가 되었어요. 드디어 착오를 이유로 사기나 강박을 당했음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를 해요. 이 계약을. 그래서 이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 거야. 이게 무효가 되었음을 선의의 제3자에게 와서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 답을 하고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막아버렸어, 저기는. 저기는 안 받아줘, 법원이. 그러니까 이 계약이 취소되어도 지들끼리만 취소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는 거지. 여기 방탄막이 쳐져 버리거든, 저 조문들에 의해서. 그럼 얘는 저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저쪽처럼 소유권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가치 판단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민법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을 더 보호합니까? 선의의 제3자를 더 보호합니까? 선의의 제3자. 착오에 빠진 사람을 더 보호해요? 선의의 제3자를 더 보호해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이쪽을 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지만 제한력자 앞에서는 선의의 제3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28페이지 우리 그림입법인데 불공정한 법률이 아직 안 배우신 거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어요.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 받고 판 매매 계약이에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거든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제3자 보호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가 돼서 등기가 되었으면 이 등기도 무효 등기고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지. 반면에 이거요. 아까 계속 몇 번 보셨는데 가짜 매매한 거야. 가장된 법률에서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건 어떤 무효다?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무효인데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 못해요. 불가. 그래서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반대 해석을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도 이 사정을 다 알고 샀을 때는 무효 주장을 받는 거지, 이번에는. 그럼 악의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면 요 가장 매도인하고 제3자하고 법정에 만나서 한판 붙었을 때는 제3자는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요? 제3자는요. 선이 몰랐다고. 얘는요.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요? 알지 않았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3자들은 이 앞전 상황, 자기 거래도 아니고 그 앞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보통이야? 아는 게 보통이야? 모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래요. 추정되면 추정받는 사실은 입증할 책임이 없거든. 없기 때문에 갑이 이 사람의 악의를 갑이 뭐를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 못하는 순간 선의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선의인 거죠. 대충 아시겠습니까? 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책을 살짝만 보고 끝낼게요. 여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일 때, 누구에 대해서나 갑과 을이한 계약이 무효일 때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문역으로 무효,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 반사회적에서 무효, 불공정에서 무효 등등등등등 별소리 없으면 다 절대적 무효.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지들이 한 계약이 뭔가 무효 사유가 있는데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죠. 근데 특히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을 때 그는 진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여기서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법에는 딱 민법에는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적 무효고 하나 나중에 더 배우시는 건 명의시탁에서 뭘 하나 더 배우시는데 이건 다음에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수업 마치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계속 많이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고 산책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딱 각 잡고 앉아서도 들으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소음처럼 외국어 공부하듯이 생활소음으로 만들어서 들으셔가지고 엄청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